세무사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1,000만 원 이상 세금이 밀린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국세청에서 38 징수팀을 동원해서 체납자 무려 1,800명 이상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단시간 내에 딱 걷어들인 세금만 1,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단시간 내에 1,500억 원이나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세 징수에 여러 기법들이 있어요. 압류, 아니면 다이렉트로 징수, 그 다음에 체납자 출국 금지. 5천만 원 이상만 체납하면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한국을 못 떠나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떠나려면은 분할 납부 계획이나 과세 당국에 떠나야 되는 외국의 비즈니스 사유, 체납액에 대한 납부 계획, 어떻게 해서 내가 몇 년 안에 이걸 다 갚겠다 하는 체납에 대한 납부 계획서를 정말 합리적으로 작성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게 없으면 아예 한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해외 출국할 일이 많잖아요. 외국의 바이어도 만나고, 그럴 때는 본인의 체납에 대한 그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해외에 나가는 사유가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이다. 쉽게 말해서 돈 벌러 간다. 그런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서 과세 당국의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여러 가지 징세 기법 중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압류면 압류한 물건은 공매로 유동화, 방금 말씀드린 출국 금지, 그리고 최근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도 추적하고, 심지어는 현금으로 이렇게 자금을 보유하신 분도 계시니까 자택까지 직접 현장 방문해서 가택을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집에 방문해서 냉장고도 뒤지고 집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금괴도 발견하고 현금 다발도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다 파악을 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아주 단시간 내에 1,500억 원 이상의 그런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단시간 내에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습적인 체납자는 더 이상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세 당국의 수장인 국세청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런 단시간 내에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과세 당국에서는 기존의 체납 관리 방식 틀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체납자를 상대로 관리를 했습니다. 사후관리라고 해서 체납자의 재산이 늘어나는지, 체납자가 출국을 하는지 이러한 동선관리, 재산관리만 했었어요. 약간 소극적인 관리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는 그러한 틀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추적관리, 적극적인 관리로 이 관리 방식의 틀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TV 뉴스를 보면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장을 혼내는 것을 봤습니다.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법의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국세청장을 호통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만큼 정부의 의지가 이제는 확고해졌다, 강력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임병영 국세청장에게 좀 강하게 이렇게 푸시하는 거 보면 세금 추징에 진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의 세무행정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관리 위주로 재산이 생기면은 그때 내세요 하는 약간 소극적 또는 봐주는 식의 온정적 관리였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낼 건 내고 봐줄 건 봐주고 이런 딱딱 부러지는 이분법적 논리라 세금 낼 여력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배우자 명의나 차명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으면은 그러한 거는 봐줄 수 없다. 그러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실무적인 관행이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빼돌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징수를 한다는 얘기. 맞습니다. 이번 정부의 의지는 이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세금을 낼 능력이 정말 안 되는 분들은 면제해주고 소극적인 관리로
기다려주고 사후관리만 해라. 그렇지 않은 만성 체납자, 가령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소득신고를 안 해서 포착이 안 된다든지, 또는 차명으로 사업을 하거나 차명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분들, 또는 추적이 안 되는 뭐 가상화폐로 자산을 관리하시는 그러한 체납자를 표적으로 만성 체납자를 딱 집어서 그러한 부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봐줄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세체납관리단 만들었잖아요. 5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국세청의 방침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의지도 그렇고 앞으로 세무조사는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은 확실한 거네요.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뭐 표본조사 해서 기존대로 쭉 하는데, 이번 정부의 의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원칙이나 룰을 지키지 않는 특정한 악성 체납자, 만성 체납자를 봐줄 수 없다. 조세 공평성, 형평성을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의지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가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재산 은닉 등의 방법으로 만성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강력한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세무조사나 세금 징수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임기 내에 세금 징수 이거 가능할까요? 이번 정부의 의지가 정권 초창기잖아요. 예. 초창기인데 이 정도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언론에서 보여주는 국무회의의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드라이브를 걸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이 53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추징을 임기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재산이 있는데,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 등의 방법으로, 편법적인 방법으로 숨겨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조세 징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출국 금지 제도가 있어요. 출국 금지. 세금 체납액이 5천만 원만 넘어가면은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아예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못 탄다는 뜻이니까. 여행도, 해외여행도 아니고. 해외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 배를 못 타는 거니까 일단 한국에서 못 떠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국세 징수 기법을 동원해서, 또는 새로운 조직을 마련해서, 최근에 국세 체납 관리단 이런 것도 뭐 500명인가 선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인원을 뭐 10,000명으로 늘리자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인력을 동원해서 한다면은 체납액 50억,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80-90%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 됐는데 작년 6월 달에 총선했잖아요. 아직 6-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임기 내에 다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출국 금지인데 출국을 못 하는데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뭐 전수조사 해버리면은 당연히 다 거두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언론 내용을 보니까 개인 체납액이 최고 33억, 그리고 법인은 한 76억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체납자가 되면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기존에는 체납자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납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포착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나 소득은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신고를 해야 소득이 얼마, 재산을 취득해야 재산이 얼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체납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과세당국은 전혀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산을 추적을 할 수 있나요? 타인 명의로 움직이는 경우는 포착 자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조세 제2차 납세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체납액의 2차 납세 의무, 납세 의무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뭐 회사가 체납을 했다. 그런데 뭐 대주주가 특수관계자다. 그러면은 그 특수관계자가 회사의 세금을 대신해서 내야 되는 그러한 제도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안 냈어.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대신 내세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는 세금 체납의 승계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38 세금징수팀이 그 체납액을 징수를 했는데요. 근데 개인이 신고를 안 하면은 들킬 일은 없는데 어떻게 이 38 세금징수팀은 다 적발을 해서 이렇게 잡아낸 걸까요? 국세 징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고, 국세 공무원들은 일단 현장을 방문해서 질문 검사권이 있어요.
현장에 있는 체납자에게,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체납관리단이나 38 세금 징수단을 보니까 예전처럼 단순하게 독촉장 보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찾아가는 그러한 징수 방법을 활용하더라고요. 집도 가고 직장도 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의 수준을 점검하고 사업장을 방문해서 사업의 현황,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니까 체납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상황 파악이 돼버리니까 자진납부도 하고 추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과세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체납이 많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장 방문을 하고 집도 가고 직장도 방문하는데 이게 영장 들고 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 과세 체납은 이미 조세 채권이 확보됐기 때문에 국가가 조세를 징수할 권리가 이미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가는 거네요. 미리 통지만 해주고 언제 가겠다. 불시에 들이닥치지는 않습니다. 언제 가겠다 하고 예고하고 딱 갑니다.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는 거죠. 세금을 못 내는 회사가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공장이 쌩쌩 돌아가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체납된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아닌데 체납된 그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은 그런 대표이사나 운영진의 관계, 가족관계 여부, 특수관계들 이런 걸 다 따져서 회사가 차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오너는 누군지 그런 걸 따져서 체납을 하게 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라서 명의상에서는 체납자가 대표가 아니라도 회사를 딱 방문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다.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면은 그 명의로 된 그 형식적인 주주 회사가 중요하지 않고 그 실제 운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과세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방문해서 자료를 보는데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체납자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과세 당국에서 질문 검사권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체납자의 회사고 체납자가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식을 압류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압류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식을 압류하는 순간 회사의 운영권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휘청휘청 하겠네요. 네, 그렇게 딱 압류가 되는 순간 2단계 전략이 또 있습니다.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놨더라도 실질적인 주주가, 실질적인 오너가 체납자였다면은 일단 그 회사의 주식을 압류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실질적인 지분이 80%였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제2차 납세 의무가 발생됩니다.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금액이 10억이라면은 10억 중에 80% 8억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체납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세금이 전가가 됩니다. 승계라고 합니다. 승계. 와. 회사가 10억을 안 냈어. 근데 알고 보니 이 회사의 지분을 개인이 80%를 들고 있어. 이 개인은 호화롭게 잘 살고 있어. 그럼 법인세 10억 중에 8억이 개인한테 부과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차량 이런 재산을 또 압류할 수가 있었죠. 집도 압류한다고요? 그렇죠. 세금 8억이 승계되는 순간 개인이 8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 집은 사람이 사는 거주인데 그것도 압류. 근데 최저 생계비 정도,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는 최저 생계비로 해서 월급을 타더라도 압류는 안 해요. 그 이상은 압류하게 됩니다. 당장 집 뺏기면 여관 가서 살라는 얘기인데. 집을 압류하고 바로 법적 절차를 밟지는 않고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을 여러 차례 해서 체납을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면은 압류는 실행은 안 되고 압박수단으로만 작용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압류예요. 보통 사람들이 압류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신데 세금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어느 정도 국가가 확정된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시간이 5년입니다. 5년. 그 5년이 지나면은 이 세금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납세자가, 체납자가 재산 없이 소득 없이 5년을 안전하게 버티면은 이 세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없어져요. 국가가 이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압류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딱 갔는데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걸로 서류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5만 원짜리 그 유가증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유가증권을 그냥 압류한 거예요. 그 팔지도 못하고 오래돼가지고 주가 휴지 조각된 그러한 주식인데 그거를 압류를 딱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소멸시효가 딱 중단이 돼버립니다. 압류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도 얘는 거둘 수가 있어요. 갱신되는 거네요.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4년 10개월이 지났는데 가서 종이 조각된 유가증권이라도 하나를 압류를 딱 하면 4년 8개월에서 멈춰버립니다. 시간이. 그 예를 들어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도 압류하면 갱신이 뭐 되는 어떤 특정 개인이 예를 들어서 체납이 있는데 걷어들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압류를 하나 딱 하고 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핸드폰도 됩니다. 그 압류를 하나 딱 걸어 놓으면은 그때부터 시효가 멈춰버립니다. 그 이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효의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압류를 딱 걸어 놓으면은 압류를 딱 걸린 물건이 있다. 그럼 시효가 멈췄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체납액은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엔 갚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압류가 당한 게 있는지를 잘 보셔서 웬만하면은 압류는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님, 왜 체납자들이 이런 편법적으로 체납을 자꾸 하는 걸까요? 물론 일부 악성 체납자 분들은 이제 편법적인 그런 체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극히 아주 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을 하는 상당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체납을 하게 됩니다. 가령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돈이 없습니다. 그냥 재산을 받았고 그 재산의 값어치가 높아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출이 안 됩니다. 필연적으로 체납이 파생돼 버리는 거죠. 상속세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 내다 보니 체납자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낼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을 해서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에 대한 이자도 내고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고 세금은 당연히 내고 이렇게 삼중고가 되어서 납세자 분들은 거의 뭐 잃어버린 세월을 10년의 세금 납부 기간은 인생에서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세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한 방에 터지는 상속세는 무조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자원입니다. 세무사님 요즘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부모님께서 한 몇 세 정도 되실 때 상속세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상 60세가 환갑이잖아요. 환갑 이전의 분들은 스스로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자산이 좀 형성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속에 대한 그런 고민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60이 넘으신 분들은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최근에 고 이해찬 의원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74세였어요. 74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했던 한 자산가 분이 계셨는데 저와 같이 로타리 활동을 하셨던 로타리 선배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건강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이 펜싱을 하셔가지고 70이 되신 나이에도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청바지 핏이 나왔어요. 약주도 좋아하시고 자택에서 드럼 세팅도 해놓고 드럼도 치시고 아주 낭만적이고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잘 사시던 분이셨는데 머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74세 3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엄청 슬퍼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74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상속세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재난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최고의 절세 자원입니다. 상속세 같은 그러한 막대한 세금은 한 방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한 로드맵을 짜서 시간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절세 루트를 짜서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상속세라는 거대한 짐을 효과적으로 덜어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이 상속세 컨트롤을 해보니까 최소한 5년, 6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그러한 플랜입니다. 60세에 시작하더라도 65세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65세에 시작하면 70이 넘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70에 시작하시면 75세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상속세는 최소한 5년, 6년의 거치 기간, 컨트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0세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빠른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유튜브에서 저희 동료 세무사님들께서 함께 고민한 이런 노하우를 다 방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싹풀 컨설팅 1644-9538로 전화를 하셔서 개인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상속세 컨트롤의 로드맵을, 그림을, 방향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싹풀TV 이외에도 비공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유튜브 채널은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실제 상속세 관리 업무를 의뢰하신 분들, 실제로 상속세 사후 관리를 통해서 상속세 절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만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상속세 절세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교육해드리면서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는 상속세 세테크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세무사님들이 계시고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컨트롤, 상속세 세테크만은 감히 대한민국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속세 문제로 짐이 되시는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언제든지 1644-9538 저희 컨설팅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